그래서 직접 찾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독일에 가야 될까? 독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독일에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어떤 커뮤니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에서도 그렇고 K무브 센터팀에서도 멘토링 제도가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부분은 사실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걸린 일이 6개월로 단축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일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력서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를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사실 뭐 독일에 여행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비자에는 저희 2005년 1월 1일부터 양자 협정에 의해서 3개월 단수 비자로 여행 비자로 독일에 머무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단수 비자를 가지고 독일에서 장기 비자로 변경을 못했었는데 예를 들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공부가 끝이 나면 2005년 전까지는 제가 만약에 뭐 티센크룹이라든지 가미고 아니면은 프로지벤 자가인스 게임스에 취직이 됐더라도 회사가 저를 원하고 저도 이 회사를 원하더라도 제가 바로 독일에서 비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다시 취업 비자를 바꾸고 나갔었어야 됐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현지에서 바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1년짜리 단수 비자이고 그리고 자국에서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일자리 찾는 비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 찾는 비자는 6개월 단수 비자이고요. 이 비자를 가지고서는 독일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한국에서 졸업을 일단 하신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류 허가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학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주 허가에 들어가는 블루카드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그 플래핑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학 졸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일 내에 독일 대학을 졸업하는 게 학사가 됐던 석사가 됐던 그게 어떤 조건이 됐던 간에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 독일 법상 60개월을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사회보장세를 납부를 해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24개월 만에 취업하시고 24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에 그 단기 비자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무비자로 3개월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독일 그 채용 비자 외국인법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 이슈가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의 이제 변화라고 한다면 한국이 2013년 7월 1일부터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이제 독일에 이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독일에서 한국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거나 독일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심사라든지 까다롭습니다. 근데 2013년 7월 1일부터는 7개국의 그 전까지는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지역에서만 최애국 대우를 받았었는데 한국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어떤 직종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거나 어떤 조금 그런 심사가 경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본다면 2012년도에 독일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한 1,200명 되세요. 한국 국적자 중에서 뭐 여기는 자영업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주재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학생 중에서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라든지 한국에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셨다가 독일에서 취업을 하신 분이라든지 어쨌든 취업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1,200명 계시는데 그 중에서 거절률이 12% 이상입니다. 10명 중에 1명에서 2명까지는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채용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에서 7%로 그 거절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독일에서 결정권자는 사실 어떤 법령이 이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지만 이 비자를 저를 담당하는 사람은 함부르크의 어떤 외국인 관청의 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그 직원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가든지 미리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 독일어로 된 자료라든지 뭐 워킹홀리데이를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를 현지에서 어학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독일 직원이 이런 비자는 처음 들어봤다.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왜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은 본인이 일단은 준비를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게 그 서류 심사하는 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카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사실 독일은 8만 6천 명 인구 중에서 유럽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외국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터키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기조 자체는 이민 국가는 아닙니다. 이민 국가도 아니고 자국민들의 그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2012년 7월 1일에 독일이 사실은 유럽 내에서 블루카드를 도입한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수용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 소지, 일단 기본적으로 학위 소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학위 소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독일 노동청에서 생각하기에 이 직종은 절대로 독일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직종들, 예를 들면 자연 분야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IT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절대로 독일에서 2020년까지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직종에 의해서는 37,128유로 정도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100유로, 3,200유로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 블루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분야가 아니야. 나는 이 분야도 아니고 도덕가라든지 아니면 인문계지만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때는 연봉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연봉이 47,600유로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증이 있으시고 노동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블루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루카드를 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블루카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권 신청하실 때 블루카드가 있으시면 최대 33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나 독일어 좀 준비했어. B1 정도 되시면 19개월, 21개월, 1년 9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독일에서 1년 9개월 후에 누가 저한테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누가 저한테 김은경 씨 블루카드 신청하셨고 일하셨고 영주권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하셨다가 그 전에 신청을 내가 하면 독일에서 주는 거고, 그러면은 바보같이 아니면 김은경 씨가 그냥 모르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대신에 최소한 1년 9개월 후에는 본인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대부분 독일에서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 내가 졸업한 대학교가 독일에서 이 똑같이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밑에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나빈이라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졸업한 대학교가 독일에서 어떤 등급인지,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해서 A++를 받고 어디라고 해서 A-가 되고 그런 등급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대학을 나오면 독일에서 똑같은 학위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에서 독일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
내가 보통 H 플러스거나 H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H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여기서 학사를 졸업하면 독일에서 똑같이 학사 인정을 받는 거고 H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전문대이거나 특수대를 졸업하시면 H 마이너스를 받으시면 어떤 거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면 독일에 한 유럽 전체에 한 690개의 한국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독일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최근에는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한국 자동차 회사 쪽이 그쪽에 진출을 많이 하면서 국내 이제 협력 업체들도 진출을 많이 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부르크 무역관에서는 이제 저희 뭐 카페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독일 지역이라든지 그 플래핑 씨가 말씀하신 가난한 북독 지역만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이제 독일 전역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하고 이제 제가 1대1로 이제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들하고 구인차를 발굴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직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많이 모으는데 사실 조건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철강 회사 이런 쪽에서 찾는 부분하고 저희 국내 대기업 지상사들이 찾는 분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삼성이 뭐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독일에서도 사실 독일 에시본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가면 삼성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쉬워졌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재원들이 이제 파견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다른 업무를 했더라도 어떤 총무 인사 담당하는 분이 총무 인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전문가적인 한국어를 하면서 전문가를 뽑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영업인은 영업, 일단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유럽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영어가 되는 사람 그리고 독일어가 되면 더 좋은 사람 일단은 기본 조건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의 분포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센이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함부르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게임 업체라든지 메디아 쪽 업체들이 함부르크와 베를린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2013년도에 해외 취업 글로벌 취업 창업 대전에서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로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국어만 해도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하면 한국어만 해도 되는 경우는 1%에서 2% 정도만 될 것 같고 최소한 영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저희 2013년도 참가하셨던 업체들의 이제 반응에서는 직무에 대한 능력보다는 직무는 사실 들어와서 굉장히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건 협업이나 아니면 사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영어라든지 외국어는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어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독일이 됐던 아니면 다른 유럽 지역이 됐던 취업을 하시는데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 가장 많이 이번에도 보면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 도대체 이 점수 아니면 해외 기업이 원하는 아니면 국내 기업이 원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저희 볼 수 있는 기업 요구 수준하고 독어 자격 수준은 이거는 스탠다드형입니다. 이 스탠다드형이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실 아까 이제 자격증을 많이 제출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실 어학 점수
점수를 영어를 제외하고 테스트 다프라든지 어떤 그런 어학 점수를 이렇게 제출을 하셔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자격증 5급입니다, 6급입니다. 6급이 최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5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력서를 잘 준비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하시고 그 중에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자격증은 이렇다고 해서 100% 믿거나 이 자격증 어학 자격 최소한 그 독일 어학 자격증에 대해서는 독일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이런 어학 자격증을 냈는데 도대체 테스트 다프가 뭐며 이건 무슨 자격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그 구직 사이트 랭킹으로 이제 나온 거는 스텝스톤이 가장 구직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등록된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일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 분들은 또 본인들의 고향이라든지 본인들이 주거를 변경을 하시기를 많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 크라이스에서 이제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 구직 사이트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 독일 구직 사이트를 보기가 독일 업체를 제외하고 한국 지상사라든지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곳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사실 월드잡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에서 이제 저희 포트라에서 이제 주는 소스를 가지고 이제 업로딩을 하거나 기업에서 직접 업로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알고 계시는 인도계 카페에서 취업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서 계약서도 작성이 됐고 독일에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주한 독일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 신청 관련돼서 질문 사항은 저희 이제 발표가 끝나고 혹시 어떤 거를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같이 정보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독일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독일에서 어떻게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었고요.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독일의 취업 조건은 그리고 노후 조건은 어떤지 어떻게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평균 그 근무 시간은 38시간에서 40시간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38시간 그리고 어떤 생산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36시간에서 38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 40일 근무가 많고 그리고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사실 법정 휴일은 20일인데 대부분 5일을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최소 24일에서 25일 휴가가 대부분이고 이게 지역마다도 조금씩 틀린 게 생산 라인 많은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8일에서 30일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29일에서 27일이 많으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독일 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월 급여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니까 가장 낮을 수도 있고 이제 가장 높은 수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거는 월 급여이고요. 월 급여는 보통 3,400유로가 1년 차에 3,400유로 한 달에 그리고 여기에는 1년 차에는 보통 인센티브라든지 상여금이 포함되지는 않고요.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인센티브라든지 독일에서는 2번 정도의 그 상여금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이렇게 이제 휴가가 길다 보니까 여름 휴가 전에 여름 휴가 그 비가 따로 한번 100%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우리로 치면 설 명절인 크리스마스 때 이제 보너스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느냐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직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있느냐면 어쨌든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산업 엔지니어 분야 그리고 기계 분야, IT 분야 이렇게 순서가 되고 그리고 제일 조금
많이 틀립니다. 밑으로 지금 거의 독일이 16개 주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주별로 밑에 나와 있는 주가 거의 대부분 동독 지역들. 동독 지역은 물가도 싸지만 전체적으로 연봉도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있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 지역이라든지 함부르크 지역이라든지 뭐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 지역이 연봉으로 봐서는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독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더라.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혼자 살면 반은 세금으로 낸다던데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한데 OECD 34개국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쪽에 제가 독일어로 바로 붙여놓은 게 독일 위에 있는 데가 벨기에 약 55% 부담률이, 그리고 독일이 49.3%, 그리고 랭킹으로는 2위를 차지했고요. 그럼 한국은 몇이냐? 한국은 34개 중에서 34개국 중에서 32, 약 21%의 세금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연봉을 받거나 월급을 받으면 독일이 한 2배 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보험이 한 15.5%, 그러니까 한국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앞에 7.3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뒤에 8.2가 고용자, 노동자가 8.2%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도 똑같이 받는 방식은 한국은 아마 의료보험이 9% 정도였던 걸로,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이렇게 사보험을 많이 드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의료보험에서 세금에서 딱딱 떼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보장세가 이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세 중에서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하면 되고, 그중에서 이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5개 클래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혼자인 경우에는 클래스 1번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클래스 1번이고, 그리고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클래스가 클래스 2번. 예를 들면 아이를 혼자 키운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있고 혼자 키우든 둘이 키우든 아이가 있으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3번이 기혼자 부부 중에서 혼자만 걸 경우에가 클래스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000유로를 받았을 때 미혼자하고 기혼자 클래스 3번, 그리고 외벌이에 애가 둘일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실 세금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세 부분에서는 19.2%, 20%로, 왜냐하면 그 20%가 뭐가 또 있냐면 미혼자인데 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또 조금 더 내야 되고, 애가 없기 때문에 따로 조금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애가 없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0.2% 정도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250, 한 300유로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양육비라든지 아이 앞으로 또 나오는 한 아이당 한 170유로 정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